안녕하세요. 아치님들 반갑습니다. 2주 동안 꽃 구경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비 몇 번 오니까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벌써. 너무 빠르죠? 2026년 4월 5일 7번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그냥 대충 처리하자는 건 아니고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솝 우화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이솝은요.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아이소포스라고 하는데 이솝은 영어식 이름이라고 하고요.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역사서 같은 걸 쓴 사람이잖아요. 그가 쓴 역사책에 따르면요. 이솝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6세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대요. 그리스 사모스의 시민 이아드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솝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아폴론의 신탁으로 유명한 곳이죠. 델포이에서 좀 불의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그곳에서 고발돼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헤로도토스는 얘기한다고 합니다. 기원전 5세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얘기, 이 사람의 우화가 아테네는 이제 널리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파네스 이런 사람들이 이솝 혹은 이솝 우화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설은 이제 굉장히 추악한 외모의 말더듬이었다. 이런 설도 있다고 하고요. 사실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비에 쌓여있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화 작가의 대명사처럼 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이솝이 쓰지 않았지만 그냥 우화는 다 이솝 우화야.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 207편을 쭉 보니까요. 이솝의 이름이 나오는 작품이 있어요. 세 작품에서 이솝의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186번 이야기에서는요. 웅변가 데마테스가 아테네 사람들을 막 비난하면서 아우 당신들은 나란 일은 소홀히 하고 온통 이솝 얘기나 들으려 해.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이솝 얘기가 나와요. 이걸 만약에 이솝이 썼다면 자신을 이렇게 제3자화해서 얘기한 게 되겠죠? 199번에서는 나라는 화자가 전면에 등장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되게 지혜로운 사람 이솝이라는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거기는. 마지막 202번에는요. 역시 이솝이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솝한테 자기 형편없는 글을 갖다 주고서 이제 막 칭찬을 기대했는데 이솝은 너 자신을 알아라. 한마디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솝이 일단은 지혜로운 인물이라는 데는 거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대략 이솝을 정리해보면 되지 않을까. 몇 개의 가능성으로. 첫째는 진짜 실존 인물이었을 수 있죠. 이솝 우화를 쓴. 아니면 이야기 속의 화자. 아니면 등장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의 가능성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 어떤 고유명사격으로 이솝 이렇게 또 쓰였을 수도 있겠다. 한 3가지 가능성 중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몇 개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우리끼리 여러 관점을 섞어서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책의 판본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특징,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특징 좀 말씀드리고 주요하게 건져지는, 좀 반복적으로 건져지는 교훈들이나 뭐 처세술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한번 그냥 쭉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짧은 이야기들이에요. 한 페이지도 안 되죠. 반도 안 되는, 3분의 1페이지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로 연관도 안 됩니다. 207편의 이야기 중에서 5편만 좀 골라봤어요. 그 5편은 제가 너무 뭐 감동을 했다거나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골랐던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얘기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은 얘기. 그거 좀 얘기해 보고 어차피 답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판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책, 우리가 이솝우화 하면 보통 딱 생각나는 거 동물 얘기 생각나시잖아요? 이 책에도요 굉장히 많이 동물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동물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무들도 의인화돼서 나오고 뭐 강물이라든지 자연 이런 현상들도 의인화돼서 나와요. 태양도 의인화되고 계절도 의인화되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어떤 게 몰려 있냐면요. 그리스 신들이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제우스, 헤르메스,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이 좀 뒷부분에 몰려 있어요. 바로 이거. 뒷부분에 제가 몰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판본은 뭘까? 원래 이솝우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 처음에 읽다 보면은 여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 이솝우화는 여우 이야기인가?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앞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제는 여우가 빠지고 사자와 뭐 나귀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동물이 주로 이렇게 막 나오고, 또 조금 가더니 그 동물들은 보이지 않고 또 양, 뭐 이리, 또 조금 가니까 뭐 개미가 또 몇 차례 얘기. 그러니까 주인공이 좀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는 구성인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가면 이제 신과 인간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본인가? 이게 어떤 판본일까? 이솝우화는 몇 편이나 알려져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거 읽어보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고 밑에는 교훈도 달려 있어요. 실제로 이 교훈이 제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건 누가 달았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해설, 역자의 해설 부분을 이제 참조했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솝우화라고 해서 이솝이 전부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걸 일단 감안을 해야 돼요. 특히 구전의 특징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장 유명한 판본은 존재한다고 해요. 그게 바로 프랑스의 석학 에밀 샹브리가 엮은 이솝우화집이라고 합니다. 1929년에 나온 판본인데 최대한 연구를 해서 이솝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우화 358편을 묶은 것이래요. 이거 207편이잖아요. 그럼 이 판본은 뭘까? 이거는 그 샹브리에의 판본과 다른 또 연구한 것들을 참조해서 핸드포드라는 사람이 쓴 펭귄판을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이 지문, 이 교훈까지 그 판을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 교훈은 누가 달았나? 교훈은 그 이솝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조금씩 붙여놓은 거래요. 그리고 이제 큰 특징으로 제가 이번에 좀 두드러지게 깨달았기도 하고 또 알게 된 거 말씀드려 볼게요. 저 이거는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이솝우화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교훈일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일종의 편견이죠.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는 이야기들만은 아닌 거예요. 물론 주인공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우치는 거, 뉘우치는 이야기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훈이 나름 직접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다 그런 식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솝우화 200편이 넘는 이야기를 이렇게 각 잡고 읽어본 건 생전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는 이게 어떤 교훈을 암시한다기보다 그냥 조롱으로 끝난 경우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이거 무슨 얘기지? 뭐를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지가 당최 안 잡히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관점이 이 관점으로도 읽힐 수 있고 이 관점으로도 읽힐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고요. 역시 그 이유를요, 이솝과 이 우화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이 이솝우화는요, 고차원적인 도덕률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어떤 이상적인 덕성,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에 대처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좀 수긍이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실상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섞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원래 비교 우위로 미안을 삼는 법이다. 뭐 그냥 이런 거. 이건 어떤 교훈도 아니고 그냥 실상이잖아요. 아니면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어도 중상모략. 억울한 건 못 참는 법이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솝우화에 대한 어떤 이런 기대,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훈을 끌어내야 되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읽으면 답이 없었던 거죠. 사람이란 그렇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렇다. 그러니 사람들의 실상을 그리는 이야기다 보니까 시대나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또 생기는 거죠.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우리 시골지와 도시지 하면은 보통은 시골지 쪽에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게끔 끝난다고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지 않으세요? 아무리 도시에서 잘 먹고 화려하게 이렇게 살아도 결국 그냥 맘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막 이런 결론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거를 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궁색한 자유를 추구하는 시골쥐가 있고요. 오히려 나는 그래도 궁색하게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소위 뽀대 나는 삶, 좀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삶을 살겠어 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삶의 방향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고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요즘에는 정말 이 적용을 그렇게 두 가지로 물어보면은 모두가 시골쥐처럼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취향의 문제라든지 선호의 문제로 이 작품을 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붙인 명칭은 이솝우화는 우회적인 리얼리즘이네. 비유적인 리얼리즘.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그래도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네, 많이 하네 하는 것도 좀 정리해보고 싶더라고요. 쭉 그래도 정리한 김에 한번 읽어볼게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처세술? 자, 일단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의 경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경험으로 배우는 거. 힘보다는 머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확실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거지만 좀 앞일을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런 류의 이야기가 좀 많죠. 좀 신중하게 미리 조심하고 너무 쉽게 믿지 말고, 속이는 것도 나쁜데 속는 것도 되게 나쁜 걸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또 어부지리를 경계하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공동의 적 앞에서는 단합을 해야 된다. 팀킬하면 안 된다. 갑작스런 횡재나 유혹을 경계하라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도 좀 자주 나옵니다. 이유 없는 선심이나 아첨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욕심은 결국 덫에 빠지기 쉬우니까. 본성은 변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거가 좀 비슷한 건데, 생긴 대로 살아라. 누구 따라가려고 하다가 비참한 꼴을 당하지 말고 그냥 각자 타고난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인간의 장점이면서 특징은 이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지혜를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거. 네, 그리스식답죠. 철학의 나라답죠. 자만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 자기 주제도 또 파악해야 된다는 말, 이런 거. 또 거짓말은 결국은 들통난다. 그래서 뭐 미장을 해도 아니면 거칠애로 이렇게 위선을 해도 결국은 들통난다. 신용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도 좀 비슷한데요. 한번 신용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 허황된 기대를 버리고 현재에 좀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몇 편 있었어요. 가진 것은 모르고 저거 잡으려고 하다가 이것도 놓치는 그런 얘기죠. 쓸모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나중에는 욕이 날 때가 있다. 전화위복이랄까요? 사슴 같은 경우는 뿔 멋지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걸렸고, 다리는 되게 약하지만 빨라서 이것 때문에 살았고, 뭐 이런 거.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다 자업자득이라는 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말보다는 행동에 힘이 있다. 가진 게 많으면 원래 위험도 많은 법이다. 우리 속담으로 따지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은 다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아니다. 예상한 대로 다 모든 일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좀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남을 돕지 않으면 자신이 위급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박하면은 초월적인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상황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얘기한 것들도 있었어요. 마지막은 부모의 지혜가 자녀를 살린다는 이런 류의 이야기도 몇 편 있었죠. 바늘도둑 소도둑과 비슷한 그 이야기도 그렇지만, 부모가 유언을 할 때 그 지혜로운 유언이 남아있는 이제 자녀들을 살리는 이런 이야기들도 몇 편 있었어요. 사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사실 처세술이나 교훈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솝우화는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왜 이야기가 힘이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게 저는 이솝우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교훈들 새로울 건 없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이게 사실 교훈이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잔소리같이 된다거나.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교훈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야기고 문학이고, 그렇죠? 그것의 압축 형식이 바로 이솝우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교훈을 들었을 때보다는 훨씬 감정이입이 되고 간접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가죠. 네, 5개 얘기 가볍게. 첫 번째는요, 혹시 신포도 기억나세요? 3번 이야기네요. 페이지로는 13페이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 요거 가지고 좀 얘기 나눠보죠.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송이를 따려 했습니다.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포도넝쿨에 달려있는 것인데 너무 높이 달려있어 뜻을 못 이루었어요. 여우는 그 자리를 뜨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직 익지도 않은 걸 뭐. 이거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우화 중에 하나죠. 굉장히 짧고 뭔가 여운이 남아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사실은 좀 여우를 조롱하는 얘기로 읽히지 않을까요? 사실 먹고 싶었으면서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읽힐 만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여우가 지혜롭다,
어렵다. 긍정적으로 요거를 읽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왜냐면 제 경험이 또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못할 거 그냥 자기 위안, 자기 위로 요것이 또 되게 힘이 될 때가 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기 위한 거죠. 어떤 거를 이루고 싶었는데 못 이뤘을 때 물론 이제 바닥을 쳐야 올라오기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그냥 절망만 하기보다는 에이 뭐 별거 없었을 거야. 그래서 툭툭 털어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32번 얘긴데요. 이리가 양떼를 따라왔지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목동은 이리를 적이라 두려워하고 경계의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할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목동은 이리가 검은 배포를 가진 적이라기보다는 보호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갈 계제가 되자 양떼를 이리에게 맡겨두었던 것이지요. 이리는 기회가 오자 양떼에게 달려들어 거의 모두를 산산조각을 내놓았습니다. 목동이 돌아와 양떼가 도륙된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양떼를 이리에게 맡겼으니 이 꼴을 당한 것도 싸지.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제가 선정한 이유는 누구를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해봤어요. 여기 이제 마지막이 아유 그래도 싸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끝나는 바람에 1차적인 해석은 아유 너무 쉽게 믿었네. 그래서 그냥 양떼를 다 뺏겨버렸어. 요렇게 해석될 만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냥 애들한테 이거를 읽힌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또 목동이 정말 확 믿어버린 거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또 요거를 포인트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 아니라 이제 적용으로 와서 어떤 다른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으로 봤을 때 의심할 것인가 믿어줄 것인가 믿는다는 것에 또 덕성이 있잖아요. 목동은 이리를 좋게 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부분이 또 되게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리를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의심하지 않고 믿어줬는데 이리가 참 나빠.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 목동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양떼를 맡기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 얘가 진짜 속내가 뭔지를 몰래 숨어서 지켜본다든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이리를 키워본 다른 사람에게 뭐 물어본다든지 믿는 건 좋은데 근데 또 이리한테 초점을 맞추면요. 와, 이 이리가 되게 꾀가 있구나. 사는 법을 아는구나. 요즘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도 읽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리가요. 얼마나 평소에 믿음이 가게 잘 행동을 한 거예요. 목동에게 완전히 신임을 받을 만큼 평소에 엄청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 기회가 딱 올 때까지 기다린 거. 그 한 방을 노린 거죠. 이렇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철두철미하게 그걸 준비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얘기는요. 42번 얘기로 준비했습니다. 개구리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개구리들이 자기들의 통치자가 없는 것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제우스에게 보내어 왕을 부탁했지요. 제우스는 개구리들이 참 단순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우선 나무 토막을 연못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첨벙 소리에 놀라 개구리들은 바닥으로 잠수를 해버렸지요. 그러나 나무 토막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나무 토막을 아주 업신여겨 뛰어올라 그 위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개구리들은 이런 물건에 의해 통치를 받는 것이 체면 손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제우스에게 접근하여 왕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의 왕은 너무 태평스럽다는 것이었지요. 정나미가 떨어진 제우스는 물뱀을 보냈습니다. 물뱀은 닥치는 대로 개구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게요.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착한 남자는 매력이 없어. 나는 이상하게 나쁜 남자에 끌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나쁜 남자가 매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개구리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사람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자기에게 무엇이 나중에는 결국은 위험인지를 모르고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관계성이라는 것이 개구리처럼 이렇게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개구리도요. 나무 토막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업신여겨요. 거꾸로. 자기가 조롱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밑에서 종속되거나 이런 관계에만 익숙해 있는 게 개구리인가? 사실 그렇죠. 선의를 베풀고 잘해주는 사람은 사실 되게 우습게 취급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정말로 공정하고 대의를 위한 이런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고
부드럽고 굉장히 그립감이 세고 하는 사람 밑에서는 오히려 굽신굽신하고 이런 사람들도 또 많잖아요. 그 사람의 선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이런 게 되게 좋을 텐데 조롱하거나 아니면 종속되거나 이런 관계가 좀 여기서 두드러지지 않았나. 선한 통치자가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텐데요. 자,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51번 이야기입니다. 꼬리 없는 원숭이는 쌍둥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에게 정을 쏟고 정성 들여 젖을 먹인답니다. 다른 새끼는 외면하고 소홀히 다룬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묘한 섭리로 어미 원숭이가 총애하여 젖가슴에 꽉 껴안는 새끼는 질식해 죽어버리고 홀대받는 새끼가 어른이 된다는 것이지요. 참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많은 이야기였어요. 아무래도 양육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곰곰이 보다 보니까 일단 처음으로는 그게 궁금했어요. 쌍둥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는 정을 쏟고 다른 새끼는 외면하고 소홀히 다룰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더 우월해서 그런가? 아니면 오히려 더 열등하기 때문에 애착이 갔을까? 아니면 그냥 선호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기질적으로도 좀 더 맞는 자식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차별이 일어났다는 건데 참 아이러니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꽉 껴안는 아이는 질식해서 죽어버리고 오히려 막 키운 애가 어른으로 성장했다. 두 번째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죠. 또 이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아니 아무리 사랑해도 껴안아줘도 질식할 정도로는 껴안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가 못 자랄 만큼은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적용이 되죠. 또 이 사랑의 정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또 필요한 거구나. 자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엄마를 위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사랑해서 꽉 껴안는 건데 자녀는 그거에 죽었잖아요. 자녀를 정말 위한 사랑인지 그냥 엄마가 일방적으로 한 사랑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홀대받는 새끼 결핍을 느낀 원숭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힘을 기를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그게 어른이 되게 한다. 이런 교훈도 우리가 생각해보게 하잖아요. 마지막 나눠볼 얘기는 114번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 한 마리를 사냥개로 훈련시키고 또 한 마리는 그저 집게로 먹였습니다. 사냥하다 사냥감을 잡아올 때마다 집게도 한몫 차지했기 때문에 사냥개는 몹시 불평을 했습니다. 너는 아무 일도 않고 내 노동의 과일을 편히 먹고 사는데 나는 나가서 고생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해 하고 사냥개는 말했지요. 집게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탓하지 말게. 그건 주인 잘못이야. 내게는 일을 가르쳐주지 않고 남이 일해서 생긴 것을 먹는 것만 가르쳐 주었으니까. 자, 이것도요. 저는 어떤 개의 감정이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그게 다를 것 같아서 또 요거를 한번 골라봤어요. 어떤 집도 보면요. 좀 일이 편중된 집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좀 이게 불균형이 항상 좀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번 선호도를 따져볼 만한 것 같아요. 힘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나눠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가만히 받아먹는 사람이 행복할까? 이거야 뭐 애들한테 물어보면 교훈적으로는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힘이 있어서 벌어서 나눠주는 게 옳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이 두 개 중에 정말로 너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너에게 재능을 많이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재능 안 줄 거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 받아먹고 살게 해줄 거야.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 하면은 은근히 이거 나눌 것 같아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케이스가 나는 더 좋다. 진짜 보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일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불려가는 데도 많고 건강하고 뭐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은요. 삶이 피곤해요. 그런데 대신에 인정을 받죠. 또 보람이 있죠. 우리 사회만 봐도 재능이 있고 돈 버는 수완이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 많이 걷고 사실 이것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분배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로 사는 게 나은가? 아니면 열심히 정말 밤이 새도록 일해서 대기업 총수가 돼서 일자리도 많이 주고 봉급 주고 하면서 많은 가정을 살리는 기업 총수가 좋은가?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대기업 총수들도 정말 고충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이것도 한 번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된다. 사실 여기는 주인이 그냥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는 식으로 나와요. 사냥개로 훈련시키고 집게로 먹였다 해서 맨 밑에도 집게가 주인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런 거야.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 하나가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 이 사냥개와 집게의
성향이요.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냥개로 훈련시킨 이 개가 만약에 정말 집게 체질이다. 그러면 정말 이 분노와 이게 더 크게 다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자유를 얘기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 사냥개는 원래 성향이 사냥을 잘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라면 오히려 이 사냥개는 집에 묶어놓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죠. 집게도 만약에 이 성향이 집게가 편안한 성향이라면 지금 이렇게 불평은 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집게로 훈련받은 이 사냥개가 사실은 기질이 사냥개다. 그런데 그냥 집게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도 불만이 크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개들의 성향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그거에 따라서 상황은 되게 달라지고 이 분노의 게이지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즉석에서 같이 읽고 나눠볼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이소부와 어떻게 리뷰할지 되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 책에 맞게 오늘 재밌게 대화했던 것 같고요. 우리 완치님들께서도 되게 솔직하게 센스 있게 오늘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모비딕입니다. 황석영 소설가가 나름 최근에 인터뷰한 곳에서 모비딕 얘기가 나왔어요. 황석영 소설가에게 잊지 못할 2권을 얘기해라.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그 중에 한 권 이거랍니다. 군대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아마 지금 안 읽으시면 언젠가 생각나실 거예요. 만약에 이 버전이 좀 부담스러우시면요. 아니면 다른 버전을 갖고 계시면 읽으셔도 좋겠고 아니면 좀 간략한 청소년 버전이나 어린이 버전으로 한번 쓱 읽고 오셔도 다음에 참여하실 때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유래된 스타벅 1등 항행사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고요. 정말 몰입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읽고 나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 못 읽으셔도요. 모비딕 얘기 들으러 다음 주에 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참여해주시고 얘기 나눠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2주 동안 한번 모비딕 읽어보시고 우리는 4월 19일 8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